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우크라이나 의회 주변에서 31일 폭력 사태가 벌어져 경찰관 1명이 숨지고 군인 등 122명이 부상으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이 중 일부는 중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페트로 포로셴코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날 TV 연설에서 이번 폭력 사태가 등에 칼을 꽂은 격이라며 이번 사태에 연루된 모든 조직과 모든 정치인들은 예외 없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민족주의를 표방하는 시위대는 이날 오후 우크라이나 최고의회인 라다 건물 외곽에서 친러시아 분리주의자들이 장악하고 있는 동부 지역의 자치권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헌법 개정안을 놓고 표결이 진행된 뒤 경찰과 충돌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군과 친러시아 분리주의 반군들의 군사적 갈등은 지난해 4월 이후 계속돼 왔으며 이로 인해 지금껏 6,800여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동부 지역의 자치권을 강화하는 조치는 지난 2월 내전 중단을 위해서 국제사회가 체결한 민스크 평화협정 조항 가운데 하나입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31일 다른 유럽 국가들도 난민 문제 해결에 좀 더 책임 있는 역할을 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메르켈 총리는 이날 베를린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난민 문제 해결에 실패하면 우리가 추구하는 유럽은 더 이상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독일은 유럽 국가 중에 가장 많은 난민을 받아들였습니다. 올해 말까지 독일에 정착한 난민 수는 8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비해 슬로바키아, 체코, 헝가리, 폴란드 등은 유럽연합 회원국들이 일정 숫자의 난민을 받아들이자는 계획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이 지난 주말 온라인상에서 주식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200여 명을 체포해 새로운 자백을 받아냈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용의자들 가운데는 언론인 1명과 증권 규제당국 관리 1명, 지역 증권사 고위 관부 4명이 포함됐으며 이들은 모두 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고 신화통신은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은 무기한 구금 또는 가택연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차이징 잡지사의 왕샤오르 기자는 지난달 중국 정부가 중시에 대한 자금 지원을 철회할 것이란 허위 사실을 기사화한 점을 시인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말레이시아에서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나집 라작 총리는 지난 이틀간 계속된 시위대의 퇴진 요구에도 불구하고 물러설 뜻이 없음을 강력히 시사했습니다. 나집 총리는 31일 수도 쿠알라룸푸르에서 수천 명의 군중들과 함께 경찰과 군인, 공무원들의 시가 행진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앞서 지난 주말과 휴일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나집 총리의 사퇴 요구 집회에 20만 명이 참가했다고 시위를 주도한 단체 측은 밝혔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시위 군중은 3만 명 미만이며 이 중 약 13,000명은 이날 군 열병식 등을 보기 위해 모인 군중들로 판명됐다고 밝혔습니다. 나집 총리는 지난 7월 정부 소유 금융기관인 1MDB 투자기금으로부터 개인적으로 7억 달러를 송금받았다는 내용이 언론 보도로 알려져 파문이 일었습니다. 시리아 수도 다마스코스의 김일성 공원이 31일 개관했습니다. 31일 시리아 국영 산화통신에 따르면 이날 다마스코스의 카파르 지역에서 김일성 전 북한 주석의 이름을 딴 공원 개관식이 열렸습니다. 파이살 미크다드 시리아 외무차관은 개관식 뒤 성명을 내고 시리아와 북한의 강력한 우호 관계를 강조하며 시리아 정부의 대테러 전쟁에 대한 북한의 지원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장명호 시리아 주재 북한 대사는 성명에서 시리아 정보군이 승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개관식 기념사진에는 한복을 입은 여성들이 인공기를 든 장면도 촬영됐습니다. 이번 김일성 공원 개관은 북한의 광복 70주년을 맞아 이뤄졌습니다. 북한 날씨 정보입니다. 화요일인 1일은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북부 내륙에는 대기 불안정으로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고 함경남도 동해안은 동풍의 영향으로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까지 동해 북부 해상에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10도에서 23도, 최고 기온은 19도에서 29도가 되겠습니다.
VOA 세계뉴스의 조은정이었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일 화요일 워싱턴 뉴스 광장 시작하겠습니다. 전 진행을 맡은 김영권입니다. 먼저 이 시간 전해드릴 한반도 주요 소식입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내일 베이징에서 취임 후 6번째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북핵 문제 해결 등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및 평화통일 촉진에 대한 남북 이산가족, 즉 흩어진 가족 상봉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남북 적십자 실무 접촉이 다음 달 7일 판문점에서 열립니다. 주로 상봉 행사에 중점을 둘 것이고 정례화 등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상봉 날짜는 아무래도 북한 전문가들이 독일의 대학에서 산림복구 연수를 받습니다. 산림복구, 기후변화와 관련된 그의 일환으로 독일의 한 대학의 산림복구 전문가들을 북한이 주도하는 국제태권도연맹의 리용선 신임 총재가 남북 태권도 교류에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우리는 늘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이번에 트럭 WTF가 우리한테 요청하면 우리 남편나 보내고 또 요청하고. 화요일인 오늘 북한은 가끔 구름 많겠지만 북부 내륙은 대기 불안정으로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고 함경남도 동해안은 동풍의 영향으로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까지 북부 해상에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0도에서 23도, 낮 최고 기온은 19도에서 29도 되겠습니다. 평양은 낮 최고 오늘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1에서 2.5m, 서해는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내일 베이징에서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두 정상은 북한의 핵 문제를 비롯해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 안정, 양국 경제 협력 극대화 방안 등 다양한 사안에 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서울에서 박병용 기자입니다. 한국 청와대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은 다음 달 2일 중국 베이징에 도착한 뒤 첫 일정으로 인민대회당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합니다. 박 대통령의 중국 방문은 취임 후 세 번째고 시 주석과의 정상회담은 6번째입니다. 청와대 주철기 외교안보 수석은 31일 박 대통령의 중국 방문에 관한 기자 설명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주 수석은 한중 두 나라 정상이 한중 관계 전반과 한반도와 지역 정세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주 수석은 특히 이번 회담이 중국의 전승절 70주년 기념 행사를 계기로 열리는 만큼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안정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우리의 광복 70주년 및 분단 70년의 역사적 시점과 의미에 부합하도록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 안정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소중한 계기가 될 전망입니다. 박 대통령은 이어서 다음 달 3일天安门 광장에서 열리는 중국의 항일 전쟁과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 성전 70주년, 즉 전승절 기념 행사에 참석합니다. 중국 전승절 행사는 열병식을 포함해 1시간 반쯤 진행되고 중국 국가 연주와 국기 개양, 시진핑 주석의 연설에 이어 사열과 분열 등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주철기 청와대 수석은 박 대통령의 전승절 행사 참석이 중국과의 우호 협력을 증진할 필요성과 북한 핵 문제 해결 등 한반도의 평화와 평화 통일에 대한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북핵 문제 해결 등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및 평화통일 촉진에 대한 중국의 기여와 역할을 기대한다는 측면. 주 수석은 한국 정부로서는 이번 기념 행사가 과거 역사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평가를 바탕으로 동북아시아와 세계 평화를 촉진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또 2일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에 이어
리커창 중국 총리와 면담을 갖고 한중 자유무역협정 등 두 나라 경제와 신산업 분야의 주요 관심사항에 대해 협의할 예정입니다. 베이징 일정을 마친 박 대통령은 상하이로 이동해 4일 오전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 재개관식과 동포 간담회에 참석하고 오후에는 한중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연설한 뒤 귀국할 예정입니다. 서울에서 부여의 뉴스 박병용입니다. 남북 이산 가족, 즉 흩어진 가족 상봉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적십자 실무 접촉이 다음 달 7일 판문점에서 열립니다. 한국 정부는 실무 접촉에서 이산 가족 상봉을 특별할 때만 하는 게 아니라 가능한 한 자주 열자고 제의할 예정입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입니다. 북한이 다음 달 7일 남북 적십자 실무 접촉을 갖자는 한국 정부의 제의에 하루 만에 호응이 옴에 따라 한국 최대 명절인 추석을 계기로 한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급물살을 타게 됐습니다. 남북 적십자 실무 접촉이 열리는 것은 지난해 2월 이후 1년 7개월 만입니다. 적십자 실무 접촉에서는 당면 현안인 추석 계기 이산가족 상봉의 날짜와 장소, 상봉 규모 등이 우선적으로 논의됩니다.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문제도 협의될 전망입니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입니다. 주로 상봉 행사에 중점을 둘 것이고 정례화 등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상봉 날짜는 아무래도 이산가족들의 간절한 염원을 고려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생각입니다. 남북은 지난 22일부터 25일까지 판문점에서 열린 고위급 접촉에서 추석 계기 이산가족 상봉을 열고 이를 정례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실무 접촉에서는 또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제안한 남북 이산가족 명단 교환 문제도 논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입니다. 접촉이 있어봐야 되겠지만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좀 더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5일 광복 70주년 경축사에서 남북 이산가족들의 명단 교환을 연내 추진하고 금강산 면회소를 이용한 상봉 상시화를 북한에 제의했습니다. 실무 접촉이 원만히 이뤄질 경우 실제 상봉 성사까지 한 달 가까이 소요되는 만큼 상봉 행사는 추석을 지나 10월 초중순쯤 이뤄질 가능성이 큽니다. 상봉 일정이 확정되면 한국의 대한적십자사는 무작위 컴퓨터 추첨을 통해 상봉 인원의 3배에서 5배를 후보자로 뽑게 됩니다. 고령자와 직계가족을 우선으로 뽑은 뒤 상봉 의사와 건강 상태를 고려해 다시 2배수로 압축합니다. 이후 남북이 후보자들의 생사 확인 의뢰서를 서로 주고받은 뒤 최종 대상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이뤄지면 한국의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두 번째 상봉으로 지난해 2월 이후 1년 8개월 만에 열리는 겁니다. 하지만 10월 10일 당창건 기념일을 전후로 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가능성과 추후 회담에서 북한이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 등을 이산가족 문제와 연계하며 소극적으로 나올 가능성 등이 상봉 성사의 변수로 꼽힙니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한국 정부가 이산가족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온 만큼 북한이 이산가족 문제에 어느 정도 성의를 보여줘야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남북 고위급 접촉 북측 대표였던 김양건 북한 노동당 비서가 최근 방북한 한국 측 인사를 만나 고위급 접촉에서 합의한 사항들을 다 이행할 테니 한국 정부도 합의 이행을 위해서 노력해달라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양건 비서는 최근 방북한 박상권 평화자동차 회장을 만나 한국 국방부가 지난 27일 한 세미나에서 북한 핵심 지도부를 제거하는 내용의 참수 작전을 언급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대북전단 역시 확성기와 다를 바 없다며 전단 살포를 중단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북한이 여러 차례에 걸쳐 공개적으로 합의를 지키겠다고 얘기한 만큼 합의 사항이 잘 이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북전단 문제의 경우 한국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지역 주민들의 안전 등을 균형 있게 고려해 대처해 나가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은지입니다. 네, 이번 남북 적십자 실무 접촉은 이달 7일, 그러니까 9월 7일 판문점에서 열립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30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 강제 실종 희생자의 날이었습니다. 유엔은 한국과 일본 등 세계 도처에서 20만 명이 북한 정권에 의해 강제 실종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현철 기자입니다. 유엔은 지난 2010년 열린 제65차 총회에서 8월 30일을
세계 강제 실종 희생자의 날로 지정했습니다. 강제 실종이란 국가기관 또는 국가의 역할을 자임하는 단체에 의해서 체포, 구금, 납치돼 실종되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강제 실종된 당사자는 물론 그 가족, 나아가 사회 전체까지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인권 침해 중에서도 매우 심각한 사례로 규정되고 있습니다. 유엔은 이 문제가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전 세계적인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북한도 강제 실종 문제가 심각한 나라 가운데 하나입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는 지난해 2월 발표한 최종 보고서에서 북한이 1950년 이후 국가정책이란 명목 아래 다른 나라 국민들을 조직적으로 납치하고 송환하지 않음으로써 대규모 강제 실종 사태가 초래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처럼 다른 나라에서 북한으로 납치돼 강제 실종된 사람의 수가 어린이를 포함해 2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에 의한 납치와 강제 실종 대부분이 한국전쟁과 1959년에 시작된 제1조선인 북송과 관련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3년 9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서울에서 개최한 공청회에서 강제 실종 피해자 가족인 김남주 씨가 증언한 내용입니다. 그 바람에 저희 단란했던 가정은 풍지박산이 됐어요. 지금도 생각하면 저놈들은 진짜 악랄한 놈들이에요. 사람을 납치해가고 재산을 강탈하고 그러면서 평화로 어떤 제 가정을 전부 파괴시키고 그때 받은 고통은 6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지울 수가 없어요. 지금도 고통 속에 삽니다. 김 씨 아버지는 한국전쟁 초기인 1950년 8월에 북한군에 끌려간 뒤 소식이 끊겼습니다.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최종 보고서는 또 북한이 1960년대와 80년대 사이에 한국과 일본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 수백 명을 납치했고 1990년대부터는 중국과 레바논, 말레이시아, 루마니아, 싱가포르, 태국 등의 국적을 가진 사람들도 납치하는 데 관여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납치 행위에 군인들과 정보 요원들을 동원했으며 이런 행위는 특히 최고 지도자 차원에서 승인됐다고 보고서는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관련 사실을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김명철 참사는 지난해 5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열린 북한 인권에 관한 정례 검토 UPR에서 COI 보고서 내용을 전면 거부한다고 말했습니다. 국군 포로 문제는 이미 반세기 이전에 정전협정에 따라 진행된 포로 교환으로 다 해결된 문제이고 또 이른바 납북자 문제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일주기 심의 때 명백히 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국제사회는 북한의 문제 해결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마루주키 다르수만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지난 3월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 당국을 압박했습니다. Sooner or later, the government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will have to answer for all its actions. 북한 정부는 희생자와 가족들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안긴 납치와 강제 실종 등 모든 인권 침해에 대해 조만간 답변을 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이어 다르수만 보고관은 문제 해결을 위한 유엔 회원국과 시민단체 등 국제사회 다각적이고 포괄적인 전략을 제시하면서 최종 목표는 책임자 처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오는 9월 21일 열릴 예정인 북한 인권 상황에 관한 패널 토론회에서도 북한에 의한 납치와 강제 실종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북한 전문가들이 독일의 대학에서 산림복구 연수를 받습니다. 이 연수는 특히 백두대 간의 산림복구를 염두에 두고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가 북한 전문가 30여 명을 대상으로 독일에서 산림복구 연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식량농업기구의 전범건 산림정책관은 28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번 연수가 식량농업기구가 한국 정부와 추진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연수에 필요한 자금 7만 달러는 한국 정부가 지원했다고 말했습니다. FAO에 한국하고 협력해서 하는 사업이 있어요. 네네. 그게 산림복구, 기후변화와 관련된 그의 일환으로 독일의 한 대학의 산림복구 전문가들을 훈련시키는 겁니다. 연수는 독일의 에베르스발데 대학에서 9월과 10월, 11월 중 4차례에 걸쳐 진행됩니다. 북한 전문가 20에서 30여 명은 4개조로 나뉘어 일주일씩 연수를 받을 예정입니다. 전범건 산림정책관은 북한 전문가 7명이 1차로 오는 9월 말 독일을 방문한다며 독일의 발전된 산림 현황을 둘러보고 전문가들로부터 산림복구 방안 등을 배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독일에는 그런 산림 상황이 우리나라에 잘 돼 있잖아요. 잘 돼 있는 걸 보여주고 어떻게 이걸 복구하고 관리하는가를 가르쳐 주는 건데 독일에 보면 이제 바이오스피어가 있어요. 생물권 보존 지역을 방문을 하고 독일의 숲 관리를 보고 그런 거죠. 뭐 일반적으로. 전범건 정책관은 특히 이번 사업이 북한의 백두대간을 특별히 염두에 두고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남측에는 이미 백두대간을 복구하고 그거 법으로 만들고 그거를 실행한 그런 경험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북한에 같이 전수해서 북한 지역이 잘 복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는 거죠. 식량농업기구가 북한의 산림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해외 연수를 실시하는 건 이번이 처음으로 이번 성과를 토대로 앞으로 계속 진행할지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전범건 정책관은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의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미국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의 워싱턴 뉴스 광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북한이 주도하는 국제 태권도 연맹 ITF의 리용선 신임 총재가 저희 VOA와 취임 후 첫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리 총재는 남북한 태권도 교류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히면서 한국 무주에서 열리는 국제대회에 참가할 가능성까지 내비쳤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제 태권도 연맹 ITF의 리용선 신임 총재는 한국이 주도하는 세계 태권도 연맹 WTF와의 협력 약속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6일 불가리아 플로브디브에서 열린 ITF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선출된 리 총재는 다음날 BOA와의 단독 전화 인터뷰에서 내후년 무주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에 참가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저쪽 WTF 쪽이 어떻게 나오는가 그거지요. 우리는 늘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에처럼 WTF가 우리한테 요청하면 우리 남편이나 보내고 또 요청한 그 사람들도 올 수도 있고 또 서로 이전 서로 협조하는 거지요. 남북한이 각각 주도하는 두 태권도 연맹이 지난해 8월 상대방 경기 교차 출전과 다국적 시범단 구성 등을 약속한 의향서를 채택한 만큼 이를 그대로 실천하겠다는 겁니다. 이미 지난해 저 중국 남경에서 두 총재들 사이에 IOC 위원장도 우리 참가해줬단 말입니다. 그게 거기서 합의서 이미 나왔습니다. 서로 이 시범단 모아가지고 이제 왔다 갔다 이렇게 한다 하는 그거 말입니다. 양측의 합의는 지난 5월 세계 태권도 연맹 WTF 주최로 러시아 첼리아빈스크에서 열린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에 북한 선수 18명이 포함된 22명의 ITF 시범단이 개막식 무대에 오르면서 현실화됐습니다. Ladies and gentlemen, please welcome the ITF demo team. 앞서 지난 7월 초 ITF의 한 관계자 역시 BOA에 두 태권도 연맹 간 합의를 계승할 것이라며 무주대회 참가에 무게를 두면서도 최종 결정은 향후 두 태권도 연맹 총재 간 공식 합의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리 신임 총재는 오는 10월로 예정된 미국 태권도인들의 남북한 종단 계획과 관련해 아직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논의가 진행 중임을 암시했습니다. 다 바란다면 제대로 되겠죠, 뭐다.
뭐 일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다. 다 뭐 지향 하나같이 다 지향하면 그렇게 되더만요. 뭐. 리 총재가 ITF의 새 수장에 선출되면서 2002년부터 이 조직을 이끌어온 북한의 장웅 국제올림픽위원회 IOC 위원은 ITF 종신 명예총재로 추대됐습니다. ITF 회원들이 조직과 태권도 발전에 기여한 장 명예총재의 잔류를 강하게 요청한 결과라는 게 리 총재의 설명입니다. 장 총재님이 우리 ITF 태권도인들을 잘 끌어오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태권도인들은 이번 총회에서 장 총재님의 그 공적, 그 로고를 잊지 못해서 명예총재로 모셨습니다. 종신 명예총재로요. 그러면서 장 명예총재가 앞으로 ITF의 대외 교류 업무를 전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올림픽 관계, WTF와의 통합 문제, 이걸 계속 봐달라 하고 부탁드렸어요. 우리 미안하지만 그 나이 많은 분한테. 앞서 조지 바이탈리 ITF 대변인도 지난 26일 장 명예총재가 조직 내 최고위 인사 자격으로 2020년 올림픽에 ITF 소속 선수들의 참가를 성사시키는 데 전념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두 태권도 연맹은 지난해 8월 주고받은 의정서에 ITF 선수들의 올림픽 출전을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그 시기를 빠르면 2016년 브라질 리우 하계올림픽으로 명시했습니다. 현재 IOC는 WTF만을 인정하고 있어 ITF 소속인 북한은 올림픽 태권도 종목에 출전할 수 없습니다. 리 총재 역시 올림픽 출전을 ITF 최대 현안 중 하나로 꼽았습니다. 최대로 노력은 합니다. 다 마음들은 같으니까 전 세계 태권도인들의 마음은 하나로 다 제한되어 있으니까 노력은 합니다. 근데 결과는 봐야 되겠죠. 태권도 7단인 리 신임 총재는 지난 1989년부터 각국에서 국제사범으로 활동하다 1996년 오스트리아 빈의 ITF 본부 재정차장을 시작으로 행정차장과 집행총국장을 거쳤습니다. 리 총재는 이어 2013년부터 지난 7월까지 조선태권도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냈고 올해 초에는 북한의 올림픽위원회 부위원장에 임명됐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서울의 왕십리 광장에서 지난 28일부터 지역 특산물과 기증받은 의료 등을 판매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수익금은 한국에 정착한 탈북민 자녀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사용될 예정이어서 주의를 훈훈하게 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박은정 기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서울 왕십리 광장. 강원도 평창에서 올라온 먹을거리들이 한가득 펼쳐져 있는데요. 강원도 옥수수와 수수부꾸미, 메밀전병과 같은 다양한 음식들이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길을 붙듭니다. 지난 8월 28일부터 사흘간 이곳에서는 한국자유총연맹 성동구 지회 주관으로 탈북민을 위한 한마음 한마당 잔치가 열렸는데요. 다양한 먹을거리와 기부받은 의류들을 판매해 이를 통해 얻은 수익금은 탈북민 자녀의 장학금으로 전달해 탈북민의 안정적인 한국 정착을 도울 계획입니다. 이번 행사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한국자유총연맹 성동구 지회의 지준기 지회장에게 들어봤습니다. 세터민 돕기를 해가지고 자유총연맹 성동지회 회원들과 우리 이제 평창 도농 행사와 같이 이렇게 운영하고 있어요. 취업도 힘들지만 아직까지는 이제 학생들이 좀 어려워요. 그런데 이제 너무 문화가 틀리다 보니까 적응하기 힘들더라고요. 저희 공장에도 좀 일을 시켜 보니까 이런 것도 있다. 그래서 모든 걸 가르쳐야 되겠다. 이게 뭐 돈 버는 건 일단 알려주고 이렇게 힘들다, 나만 살기 힘들다 하지 말고 돈을 버는 게 이렇게 한다. 가르쳐주고 싶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기네가 와서 일을 하면 이런 것이 있다. 꼭 우리가 도와주는 게 주목자가 아니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겠다. 털을 닦아줘야지 뭐 기둥이 세워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취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강원도 평창에서 직접 가지고 올라온 상품들이 많은데요. 성동구가 강원도 평창과 연계해 2018년에 열릴 평창 동계올림픽도 홍보하고 평창의 질 좋은 농산물들을 성동구민들에게 소개하기 위한 의미도 있습니다. 탈북민도 돕고 강원도 평창을 알리기도 하는 일석이조의 행사인데요. 계속해서 지준기 지회장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저희가 이제 고향이 평창이에요. 올림픽을 알리기 위해서
그것도 하고 올림픽 때문에 그걸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동에서 또 원했고 그래서 청장님이나 이제 우리 각 단체 계시는 분 의원들 다 도와주셔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시중보다는 한 30% 정도 저렴하게 하고 강냉이, 옥수수, 고추, 감자, 나물, 곤드레 밥도 하고요. 여러 것을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나오는 모든 민물고기도 갖고 와서 좀 끓이고 있고요. 이제 잔치마당을 한 바퀴 둘러볼까요? 그거는 물이 한 컵에다가 소주잔 하나씩만 섞어잡수면 돼요. 평창에서 직접 올라온 농민들이 판매하는 만큼 믿을 수 있는 상품을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는데요. 많이 팔았어요, 예상보다. 여기 서울 와서 지금 구청에서도 하고 여기서도 하고 그러니까 좋은 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전병. 전병 평창에서 유명한 거예요? 예, 유명하지. 아, 이게 맛있고 아주. 요 저걸 금방 해가지고 맛있지. 전병. 김치인가 보다. 김치. 메밀에다가 어떻게 메밀에다가 양파에다가 양념을 잘 해가지고 묵고 썰어 놓고 배추하고 양념 해가지고 이렇게 맛있잖아. 평창 누룽지 찹쌀떡 가져왔습니다. 평창에 이제 향미 찹쌀이 있는데 그게 고소한 누룽지 향이 난다 해서 누룽지 찹쌀떡입니다. 주민들도 하고 우리는 또 강원도 산지에서 나는 거 이런 거를 직접 우리가 갖고 와서 판매 도와주셔서 잘 하고 있어요. 쫄깃쫄깃 맛있는 떡부터 몸에 좋은 약재들, 또 잘게 썬 김치가 가득 올라간 메밀 전병까지 다양한 음식들을 가지고 나온 농민들은 3일 동안의 서울 나들이가 힘들기도 했지만 평창도 홍보하고 탈북민들도 도울 수 있다는 생각에 마냥 뿌듯합니다. 장사가 그지부터 잘 됐어요. 그래서 조금씩 다 보탬을 해드리려고 다 계획하고 있습니다. 3일이 참 재미났었습니다. 재미나고 즐겁고 우리가 못 보던 걸 보게 되고 또 뭐 남을 도울 수 있다는데 보람을 느끼고 교류가 됨으로써 서로 신뢰하고 믿고 우리는 좋은 농촌의 물건을 가져오고 또 믿고 살 수 있는 거래처도 되고 남을 도울 수 있다는 이런 게 다 좋고 그래 참이죠. 일단은 저희가 이제 단합된다는 의미도 있고 서로 이제 봉사해서 남을 돕는다는 게 너무 즐거움으로 했고요. 저희가 기금 마련해서 이제 어려운 사람들 그걸로 이제 장학금도 주고 장학제도도 하고 세터민들 그리고 이제 저소득층들 이제 도배 같은 것도 저희가 이걸로 하거든요. 이번 행사를 준비하면서 직접 탈북 대학생도 만나고 탈북민 친구들이 많이 생겼다는 농민도 있는데요. 뭐 별 다른 느낌은 없고요. 똑같은 사람이니까 별 그런 거 없이 서로 편하게 친하게 지냈습니다. 우리 강원도에서 이렇게 와가지고 서울 사람도 만나고 또 세터민도 만나니까 다 같이 만나서 이렇게 좋은 데서 있으니까요. 너무 좋았네요. 이래저래 의미 있는 이번 행사에 길을 지나던 시민들도 많은 관심을 보였는데요. 따뜻한 전에 술 한 잔도 마시면서 이 행사를 즐깁니다. 저렴한 가격에 강원도 평창의 특산물도 맛보고 탈북민도 도울 수 있다는 생각에 지갑을 여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세터민들한테 도움 주는 거예요? 네. 좋은 일이네. 좋죠. 이렇게 봉사도 하고 그러니까 하고 나면 항상 뒤에 좀 행복하니까. 예, 그냥 있는 것보다는 한번 왔다 가면 얼굴도 다 볼 수 있고 그렇죠. 우리가 나와서 이렇게 도와줄 수 있으면은 돕는 게 되게 좋지 않겠어요?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세계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오늘은 이현철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오늘 주요 소식부터 알아볼까요? 네, 일본 전역에서 아베 신조 총리 정부가 추진하는 안보 법안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열렸습니다. 또 미국 정부가 중국의 사이버 해킹 행위에 대해 전례 없는 경제 제재 조치를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유럽연합이 계속 악화되는 난민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회원국 내무장관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예, 그럼 먼저 일본 시위 소식부터 알아볼까요? 네, 아베 총리의 안보 법안 강행 처리에 반대하는 시위가 지난 30일 일본 각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열렸습니다. 전국적으로 200여 개 지역에서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특히 도쿄의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열린 시위에는 12만 명이 참가한 걸로 알려졌는데요. 예. 이는 아베 정권 하에서 열린 안보 법안 반대 시위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것이었습니다. 시위대는 주변 도로는 물론이고 국회의사당 정문으로 향하는 왕복 10차선 도로를 가득 메웠는데요.
비가 내리는 가운데 국회의사당을 에워싼 시위대는 현재 심의 중인 안보 법안의 폐기를 요구했고요. 또 일부는 아베 총리의 퇴진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예, 이번 대규모 시위의 중심엔 아베 총리의 안보 법안이 있는데 이 안보 법안 어떤 법안입니까? 네, 안전보장 관련 11개 법률안입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예. 자위대법과 무력공격 사태법, 중요영향사태법, 유엔 평화유지활동 협력법 등 10개 개정 법안을 묶은 평화안전법제 정비법안이 그 하나고요. 예. 다른 하나는 국제 분쟁에 대처하는 다른 나라 군대의 후방 지원을 수시로 가능케 하는 새로운 법인 국제평화지원법안입니다. 예. 일본의 집단 자유권 행사를 용인하고 자유대 활동을 크게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인데요. 일본이 직접 공격을 받지 않더라도 존립을 위협받거나 자국민의 권리를 해치는 명백한 위협이 있는 경우 자유대의 무력 행사를 가능하도록 했고요. 또 자유대가 전 세계 어디서나 미군 등 외국 군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또한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자유대를 국제 분쟁에 수시로 파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법안은 현재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네, 참의원에서 법안에 대한 심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베 총리는 정기 국회가 끝나는 9월 27일 이전에 참의원에서 법안을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앞서 아베 내각은 지난 5월에 집단 자유권 행사를 용인하는 11개 안보 관련 법안을 의결하고 국회에 제출했고요. 예. 이어서 일본 여당은 8월 15일 중의원 특위와 16일 중의원 본회의에서 각각 법안을 강행 처리했습니다. 예. 이렇게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아베 총리가 법안을 추진하는 이유는 뭔가요? 네, 아베 총리의 목표는 전후 체제 탈피와 일본의 이른바 보통 국가화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2차 세계대전 패전국인 일본은 이전까지 헌법 구조에서 국제 분쟁의 해결 수단으로 무력 사용을 포기하고 오직 방어를 위해서만 무력을 사용한다는 입장을 지켜왔는데요. 아베 총리는 전후 일본을 평화국가로 강제로 탈바꿈시킨 헌법을 바꾸고 정식 군대 보유가 가능한 보통 국가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아베 총리는 정권 출범 이후에 보통 국가를 향한 안보 정책 전환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일본 국민의 생활을 보호하고 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안보 법안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대규모 시위 소식 전해드렸는데 전반적으로 일본인들의 이 법안에 대한 여론은 어떻습니까? 네, 아직까지 찬성보다는 반대가 더 많은 상황입니다. 아베 총리가 추진하는 안보 법안은 전쟁 금지 등 평화헌법 구조의 근간을 흔들고 또 일본을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드는 법률안이라는 비판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 지난 30일 시위에서도 전쟁하게 하지 마라, 헌법을 지켜라 이런 구호가 나온 것도 바로 그 때문입니다. 예, 이렇게 우려가 증폭되는 가운데 일본 정부가 사상 최대의 방위 예산을 요청했다는 소식도 있군요. 네, 일본 방위청은 31일 420억 달러 규모의 다음 회계년도 방위 예산 요청액을 제출했습니다. 올해 예산에서 2.2% 증가된 것으로 아베 총리 집권 이후 네 번째 방위 예산 증액입니다. 의회에서 통과되면 사상 최대 규모의 방위 예산이 됩니다. 일본 방위청은 예산 증액을 통해서 신형 이지스 구축함과 정찰 헬리콥터 17대, 또 F-35 전투기 6대, 글로벌 호크 드론 석 대 등을 구매할 예정입니다. 네, 지구촌 오늘 이번엔 미중 관계 소식으로 가보겠습니다. 미 정부가 중국의 사이버 해킹 행위에 대해서 경제 제재를 검토하고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 오바마 행정부가 9월 중순 무렵에 사이버 해킹과 연관된 중국 단체들의 경제 제재를 가할 걸로 알려졌습니다. 예. 미국의 유력 매체인 워싱턴 포스트 신문이 31일 보도한 내용인데요. 예. 신문은 행정부 관계자를 인용해서 사이버 해킹을 자행한 중국의 기업과 개인들에게 경제 제재를 가하는 내용의 정부 발표가 앞으로 2주 안에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바마 행정부가 중국 해커들에 대해 전면적 대응에 나서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풀이했습니다. 해킹이란 다른 사람의 컴퓨터 시스템이나 통신망에 무단 침입해서
정보를 열람, 복제, 변경 가능하게 하는 행위를 광범위하게 이르는 말입니다. 예. 전면적 대응이라는 표현까지 쓴 것을 보면 미국에 대한 중국의 사이버 해킹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얘기 같군요. 네, 맞습니다. 미 연방수사국 FBI에 따르면 미국에 대한 사이버 해킹은 지난해 약 53% 증가했는데요. 예. 중국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실제로 중국은 오랫동안 미국 기업과 정부를 겨냥해 해킹 공격을 벌여왔다는 의혹을 받아왔는데요. 지난 6월 미국 연방인사관리처 전산 시스템이 해킹 공격을 당해서 연방 공무원과 그 가족 2천만여 명의 개인 신상 정보가 유출되자 제임스 클래퍼 연방 국가정보국장이 중국을 최대 용의자로 지목하기도 했습니다. 예. 또 미 당국자들은 중국의 해커들이 핵발전소 설계도에서부터 에너지 기업들의 비밀 협상 전략 등 모든 것을 훔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 그럼 제재 대상은 누가 되는 겁니까? 네, 미국 정부가 준비 중인 제재 방안은 미국 기업의 비밀을 해킹으로 빼돌려 이익을 보는 중국의 기업과 개인을 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는 중국의 대미 사이버 해킹이 심각한 안보 위협은 물론 경제적 손실로 직결되고 있는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예. 미 정부 고위 관계자는 워싱턴 포스트에 중국의 해킹 공격에 맞서기 위한 종합 전략을 추진 중이라면서 경제 제재는 물론이고 법적 제재 강화와 외교적 교섭, 무역 정책 활용 등도 포함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미 정부가 제재를 가하는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4월 미국 기업을 해킹하거나 경제적 목적에서 정보를 빼내는 사람들에게 재무부와 국무부가 자산 동결과 송금 차단 등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예. 앞서 또 지난 2월에는 사이버 안보 위협에 대한 분석을 전담하는 새로운 연방기관을 신설하고 민간 기업들이 해킹 정보를 정부와 서로 공유하도록 하는 행정명령도 발표를 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번 달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미국을 방문하기로 돼 있는데 그렇다면은 이 미국의 경제 제재가 상당한 좀 민감한 시기에 발효되는 게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시 주석의 미국 국빈 방문을 앞둔 민감한 시기에 미국이 제재를 단행할 경우 가뜩이나 남중국해 인공섬 건설 등을 놓고 커진 양국 간 긴장이 한층 높아질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예. 하지만 시 주석의 방문을 앞둔 시기에 제재가 거론되는 것은 미국 당국자들이 고질적인 중국의 사이버 공격에 대해서 얼마나 불만이 쌓여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워싱턴 포스트는 분석했습니다. 지구촌 오늘 이현철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유럽으로 가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유럽 지역에 북아프리카 또 중동 지역의 난민들이 유입되고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또 사고로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소식 전해드렸었는데요. 유럽연합이 이 난민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내무장관 회의를 열기로 했다고요? 네, 유럽연합의 순회 의장국인 룩셈부르크는 오는 9월 14일 브뤼셀에서 유럽연합 회원국 내무장관 회의를 개최한다고 지난 30일 발표했습니다. 룩셈부르크 정부는 유럽연합 안팎에서 난민 유입이 전례 없는 규모로 이루어지고 있다면서 난민 위기를 근원부터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특별회의를 소집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이보다 앞서 영국의 테레사 메이, 또 프랑스의 베르나르 카즈네브, 독일의 토마스 데 마이치엘의 장관은 지난 30일 공동 성명을 통해서 2주일 안에 난민 문제를 논의할 긴급회의를 소집할 것을 유럽연합에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최근 난민 사태가 이례적이라면서 유럽의 관문인 이탈리아와 그리스에서 난민 처리 절차가 더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예, 그럼 이번 유럽 내무장관 회의의 핵심 의제들은 어떤 게 되는 겁니까? 네, 룩셈부르크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일부 이민자들을 송환하는 정책과 인신매매 방지책 등을 집중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으로부터 지중해를 건너 유럽으로 건너오려는 난민이 계속 증가하면서 해상 참사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이번 회의에서 답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예, 해상 참사 얘기가 나왔는데 아직까지도 계속 사고가 발생하고 있죠? 네, 지난 30일에도 리비아 해안에서 난민들이 탄 선박이 침몰해서 7명이 사망했습니다.
또 지난달 27일에는 오스트리아와 헝가리 국경지대 고속도로에서 난민 71명이 트럭 짐칸에서 숨진 채 발견돼서 큰 충격을 줬고요. 리비아를 떠나 이탈리아로 가던 난민선이 지중해에서 뒤집히면서 난민 200여 명이 숨지는 참사도 있었습니다. 예. 국제이주기구에 따르면 지난 1월 이후 지금까지 새로운 삶을 찾아서 유럽으로 가다가 배가 전복되는 등의 사고로 숨진 사람이 2,400여 명에 달합니다. 난민들은 배로 지중해를 건너거나 아니면 유럽 동부를 거쳐 용로로 이동하기도 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매우 열악하고 위험한 환경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내전이나 자국 정권의 정치적 박해 때문에 조국을 등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을 난민이라고 하는데 지금까지 유럽에 도착한 이 난민 얼마나 됩니까? 네, 유럽연합 국경관리기관인 프론텍스는 지난 7월 한 달만 유럽으로 불법 입국한 난민이 10만 7,500명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올 들어 7월까지 유럽에 입국한 난민은 34만 명이고요. 지난해 연간 통계인 28만 명을 이미 넘어섰습니다. 그중에서 그리스로 들어간 난민이 16만 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중동에서는 시리아 내전과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IL 사태가 계속되고 있고 아프리카 일부 나라에서도 정치적 혼란과 빈곤이 심각해지면서 난민이 계속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런데요, 유럽의 수십 개 나라 가운데 그리스 등 일부 나라들에만 이 난민이 주로 몰리는 상황인데 다른 나라들도 좀 책임을 분담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 지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유럽연합은 이탈리아와 그리스 등 남유럽 국가의 난민 수용 부담을 덜기 위해서 다른 회원국들이 골고루 나눠서 수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일부 나라들이 난민 수용에 난색을 표명하면서 난항을 겪고 있는데요. 헝가리, 오스트리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그리고 발트 연안 국가들은 할당된 난민을 수용하는데 난색을 표명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구촌 오늘 이현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끝으로 오늘의 북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화요일인 오늘 북한은 가끔 구름 많겠지만 북부 내륙은 대기 불안정으로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고 함경남도 동해안은 동풍의 영향으로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까지 북부 해상엔 안개가 끼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은 10도에서 23도, 낮 최고 기온은 19도에서 29도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1에서 2m, 먼 바다는 2.5m까지 일겠고 서해는 0.5에서 1m, 먼 바다는 1.5m까지 일겠습니다. 내일 수요일은 구름 많겠고 낮엔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평양, 오늘 오전에 구름 조금 끼다가 오후엔 많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20도, 낮 최고 기온은 29도. 신의주는 오전에 구름 많다가 오후엔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 19도, 낮 최고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황해도 해주와 개성은 오전에 구름 많다가 오후엔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21도에서 23도, 낮 최고 28도 되겠습니다. 강원도 원산은 오전에 흐리고 비가 오겠고 오후엔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20도, 낮 최고 22도. 함경남도 함흥은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19도, 낮 최고 24도. 함경북도 청진 오전에 흐리고 오후엔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18도, 낮 최고 29도. 량강도 해산은 오늘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15도, 낮 최고 27도. 자강도 강계는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16도, 낮 최고 28도 되겠습니다. 이상 한국기상청 제공 오늘의 북한 날씨였습니다. 워싱턴 뉴스광장은 여기까지입니다. 진행의 김용권이었고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애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VOA 한국어 아침 방송 끝으로 세계 뉴스가 이어지겠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수잔 라이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파키스탄 정보관리들과 만나 극단주의 단체들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항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31일 라이스 보좌관이 전날 파키스탄을 짧게 방문하는 동안 파키스탄 지도자들을 여러 번 만났다고 밝혔습니다.
라이스 보좌관은 파키스탄과 미국 모두의 안보 위협을 제기하는 단체들에 대해서 파키스탄이 보다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거듭 지적했습니다. 어니스트 대변인은 나와즈 샤리프 파키스탄 총리가 올해 말 워싱턴을 방문할 때 이 문제가 또 다뤄질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당국자들은 라이스 보좌관이 파키스탄 지도자들에게 아프가니스탄에서 일어나는 반군들의 공격이 파키스탄과 미국 사이에 핵심 갈등 요소로 부상했음을 지적했다고 전했습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31일 다른 유럽 국가들도 난민 문제 해결에 좀 더 책임 있는 역할을 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메르켈 총리는 이날 베를린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난민 문제 해결에 실패하면 우리가 추구하는 유럽은 더 이상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독일은 유럽 국가 중에 가장 많은 난민을 받아들였습니다. 올해 말까지 독일에 정착한 난민 수는 8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비해 슬로바키아, 체코, 헝가리, 폴란드 등은 유럽연합 회원국들이 일정 숫자의 난민을 받아들이자는 계획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의회 주변에서 31일 폭력 사태가 벌어져 경찰관 1명이 숨지고 군인 등 122명이 부상으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이 중 일부는 중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페트로 포로셴코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날 TV 연설에서 이번 폭력 사태가 등에 칼을 꽂은 격이라며 이번 사태에 연루된 모든 조직과 모든 정치인들은 예외 없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민족주의를 표방하는 시위대는 이날 오후 우크라이나 최고의회인 라다 건물 외곽에서 친러시아 분리주의자들이 장악하고 있는 동부 지역의 자치권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헌법 개정안을 놓고 표결이 진행된 뒤 경찰과 충돌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군과 친러시아 분리주의 반군들의 군사적 갈등은 지난해 4월 이후 계속돼 왔으며 이로 인해 지금껏 6,800여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동부 지역의 자치권을 강화하는 조치는 지난 2월 내전 중단을 위해서 국제사회가 체결한 민스크 평화협정 조항 가운데 하나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말레이시아에서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나집 라작 총리는 지난 이틀간 계속된 시위대의 퇴진 요구에도 불구하고 물러설 뜻이 없음을 강력히 시사했습니다. 나집 총리는 31일 수도 쿠알라룸푸르에서 수천 명의 군중들과 함께 경찰과 군인, 공무원들의 시가 행진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앞서 지난 주말과 휴일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나집 총리의 사퇴 요구 집회에서 20만 명이 참가했다고 시위를 주도한 단체 측은 밝혔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시위 군중은 3만 명 미만이며 이 중 약 13,000명은 이날 군 열병식 등을 보기 위해 모인 군중들로 판명됐다고 밝혔습니다. 나집 총리는 지난 7월 정부 소유 금융기관인 1MDB 투자기금으로부터 개인적으로 7억 달러를 송금받았다는 내용이 언론 보도로 알려져 파문이 일었습니다. 중국 당국이 지난 주말 온라인상에서 주식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200여 명을 체포해서 새로운 자백을 받아냈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용의자들 가운데는 언론인 1명과 증권 규제 당국 관리 1명, 지역 증권사 고위 간부 4명이 포함됐으며 이들은 모두 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고 신화통신은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은 무기한 구금 또는 가택연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차이징 잡지사의 왕샤오루 기자는 지난달 중국 정부가 증시에 대한 자금 지원을 철회할 것이란 허위 사실을 기사화한 점을 시인했습니다. 중국 증권규제위원회는 다음 날 이 같은 보도 내용을 부인했지만 이 기사는 주식 투자자들을 공황 사태에 빠뜨려 중국 증시는 그 주에 23%가 폭락했습니다. VOA 세계뉴스의 조은정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아침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VOA 저녁방송은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보내드립니다.
단파로는 밤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 7,460kHz, 11,990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90kHz,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11,935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